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이 백두산의 산신, 산신 일세. 수천 번의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본 늙은 신이지. 오늘 밤 바람이 소나무 틈을 비집고 울고 저 아래 외로운 지붕들 위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왕이나 장군들의 이야기가 아닐세. 이것은 나의 고백일세. 내가 감히 손댈 수 없었던 운명을 쫓아간 한 여인에 대한 고백 말일세. 가장 차갑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운 용감한 씨앗에 대한 이야기라네. 옛날 옛적에 저산 그림자가 깊게 들이운 조선의 외딴 마을에 연화 렌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네. 가을이 깊어 안개가 젖은 솜처럼 초가지붕을 꾹꾹 눌러 담던 일은 새벽이었지. 자욱한 안개 사이로 멀리 이웃집 다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 세상은 아직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연화였네. 빛바랜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는 쌀이문 옆 대나무 채반에 조심스럽게 인삼잎을 널고 있었지. 작은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잎사귀 하나하나의 맥을 짚어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향으로 고쳐놓았어. 그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네. 흙냄새와 씁쓸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새벽 공기 속에서 연화는 홀로 분주했어. 연화는 말을 하지 못했네. 아주 어릴 적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던 열병을 앓고 난 뒤 소녀는 목소리를 잃었다네. 예법과 명분, 그리고 말을 중요시하던 그 시절의 조선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불완전함이었고 조상의 노여움을 산 천형 텐싱이었으며 집안의 불길함을 가져오는 애군으로 여겨졌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오라비 하나가 있었지만 그들은 연화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 어머니는 연화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제 팔자를 더 기구하게 만들었다며 한탄했고 하나뿐인 오라비는 벙어리 동생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며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했지. 집안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연화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벽장이나 헛간으로 밀려나야 했네.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대신 연화는 다른 모든 것을 얻었네. 소녀의 귀는 놀랍도록 예민해졌어. 바람이 소나무 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나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애써 감추는 마음속의 아픈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 소녀가 돌보는 약초밭의 풀들은 유난히 푸르고 약효가 좋았는데 그건 연화가 그들의 목마름을 들었기 때문이었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 어머니가 아침 숟가락을 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 오늘은 장날이니 저 쓸모없는 풀떼기라도 가져가서 쌀이나 한 되박 받고 오너라. 오라비는 귀찮다는 듯 숟가락을 놀리며 대꾸했네. 어머니, 차라리 전연을 보내시지요. 벙어리라고 무시당하든 말든 그게 개팔자 아닙니까?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그 말을 모두 들었어. 끓어오르는 솥단지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가슴의 시린 소리를 들었지.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이 밤새 말린 약초, 꾸러미를 챙겼네. 텅 빈 위장보다 더 허기진 것은 사람의 정정이었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그것을 투정해 본 적이 없었어. 아니, 할 수가 없었지. 산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현윤의 시장은 온갖 소리로 들끓었어. 싱싱한 무이어무자, 엿사려 꿀처럼 다엿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소달구지 바퀴 구르는 소리가 뒤엉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지. 연화는 그 모든 소리들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어. 소녀의 침묵은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너무나 이질적이었거든. 사람들은 연화를 보았지만 보지 않았어. 그저 무시하거나 재수없다며 흐깃거릴 뿐이었지. 쌀가게 앞에 도착한 연화는 조심스럽게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어. 쌀가게 주인은 곁눈질로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 흥, 또 이 풀떼기냐. 이걸로 쌀 한 홉이나 주면 다행인 줄 알아.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제발, 쌀 한 되박만이라도.
간절한 눈빛으로 주인을 올려다봤지만 주인은 이미 다른 손님을 만나러 돌아선 뒤였네. 바로 그때였어. 장난꾸러기 아이들 몇몇이 술래잡기를 하며 시장을 가로질러 뛰어오다가 그중 하나가 연화의 등을 세게 들이받았지. 아야 나이는 소리쳤지만 정작 낮아빠진 것은 연화였어. 균형을 잃은 소녀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품에 안고 있던 약초 꾸러미가 흙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네. 정성껏 말린 인삼잎과 귀한 작약뿌리가 흙먼지 속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어. 시장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어. 모든 시선이 흙바닥에 엎드린 연화에게로 향했지. 하지만 아무도 소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어. 대신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수근거림이 피어올랐네. 쯧쯧. 박서방네 벙어리 딸 아니야. 어휴. 저 불길한 것. 아침부터 재수 없게시리. 애가 말을 못하니 저리 답답하게 굴지. 칠칠 맞기는. 연화의 얼굴이 불에 댄 듯 달아올랐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뼈아프게 다가왔어. 소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흙먼지가 묻은 약초를 주워 담기 시작했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 그때 비단 장옷을 차려입은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 앞을 지나게 되었네. 이 고을 이방리방의 처치인 김 부인이었어.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 김 부인은 길 한복판에 엎드려 있는 연화를 보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본 듯 미간을 찌푸렸어. 이게 무슨 소란이냐. 쌀가게 주인이 재빨리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렸네. 아이고, 부인, 별일 아닙니다. 이 벙어리 애가 길을 막고 있어서. 김 부인은 손에 든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 그 고운 옥색 저고리와 붉은색 치마는 연화의 누더기 같은 옷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지. 어디서 불길한 것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당장 치우지 못할까. 그녀는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마치 길가의 돌멩이. 아니, 그보다 못한 오물 취급이었지. 하인을 돌아보며 쏘아붙였네. 예, 이쪽으로 오지 마라. 저런 것 하고 스치기만 해도 부정탄다. 부정탄다. 그 말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연화의 가슴에 꽂혔어. 연화는 주워 담던 약초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춰버렸네. 흙이 묻은 약초가 문제가 아니었어. 쌀을 못 구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지. 자신이 오염된 존재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불길함을 옮기는 존재라는 그 낙인이 소녀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네. 김 부인이 하인들을 재촉해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다시 제 갈 길을 갔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어. 꾸러미에는 흙과 먼지투성이인 약초 몇 개만 남아 있었지. 쌀가게 주인은 혀를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소녀는 텅 빈 꾸러미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왔네.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 발밑에 밟히는 말은 흙의 감촉이 유난히 차가웠어. 소녀는 길가의 큰 바위 뒤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오직 나, 이 늙은 산신뿐이었지. 아, 가여운 것. 그때 나는 미처 몰랐다네. 그날 시장에서의 모욕이 앞으로 닥칠 더 혹독한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야.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사납게 찾아왔네. 가을거디가 끝난 텅 빈 들판 위로 뼈 조각을 깎아내는 듯한 삭풍, 쇼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지. 하늘은 해가 중천에 떠도 늘 잿빛이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 하늘빛을 닮아갔어. 바로 그때 이방리펑 김 부인의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네. 하나뿐인 귀한 아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그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만 게야.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이었지만 아이의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지. 다급해진 김 부인은 결국 의원이 아닌 귀신을 부른다는 무당무당을 불렀어.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센 날이었네. 김 부인의 널은 대청마루에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돼지머리가 놓인 제사상 위로 향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지. 징과 꽹과리 소리가 광기처럼 마을 공기를 찢어발겼어. 새빨간 비단 옷을 입은 무당은 한참 동안 칼춤을 추며 눈을 뒤집더니 이윽고 짐승 같은 소리로 외쳤다네. 아이가 숨을 못 쉰다.
이 집터의 용맥 룩맥을 누군가 틀어막고 있어. 김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누가 감히? 무당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뜰을 가로질러 손에 든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동쪽을 향해 섰네. 그리고는 정확히 연화가 사는 작은 초가집을 향해 신칼을 겨누었어. 저기다 저기. 저 벙어리 계집이 있는 곳. 무당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어. 그 계집의 침묵이 귀신을 불렀다. 그년의 답답한 한숨이 원한이 되어 이 터의 생기성해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다. 저 집을 허물고 그 불길한 것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그래야 도련님이 사실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부인의 눈이 번뜩였네. 그건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미의 눈이 아니었어.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분을 찾은 자의 차가운 탐욕이었지. 안 그래도 저 벙어리네 초가집터가 풍수지리상 좋다는 말을 듣고 탐내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던 게야.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라. 김 부인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하인 몇 명이 연화의 집으로 몰려갔네. 연화는 그저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 어머니와 오라비는 며칠째 김 부인 댁에서 쌀이라도 얻어올까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던 터라. 집안엔 연화 혼자뿐이었지. 와장창 무자비한 발길질에 쌀이 문이 부서져 나갔어. 하인들은 닥치는 대로 집안의 세간을 부수기 시작했네. 연화가 애지중지 말리던 약초 바구니가 짓밟히고 낡은 장롱이 나뒹굴었지. 이게 무슨...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어. 말을 할 수 없으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 그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파르르 떨 뿐이었어. 하인 하나가 연화를 거칠게 잡아 끌었네. 이 불길한 것 너 때문에 도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 연화는 맨발로 질질 끌려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어. 그때 마침 어머니와 오라비가 돌아왔지. 하지만 그들은 연화를 감싸주기는커녕 겁에 질려 김 부인의 하인들 앞에서 굽신거리기 바빴다네. 아이고, 나으리들 인연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희는... 오라비는 한술 더 떴지. 맞습니다. 저 벙어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으니 당장 데려가십시오. 어서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마저도 차가운 겨울바람에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어. 하인들은 연화가 입고 있던 옷 위에 얇은 솜저고리 하나만 더 걸쳐주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었네. 그리고는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 우지끈 풍 기둥이 무너지고 애써 이형을 엮어 올린 지붕이 한순간에 주저앉았지. 연화의 삼터가 유일한 안식처가 눈앞에서 먼지 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소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의 발길질에 연화는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로 쫓겨났네. 하늘에선 마치 이 모든 참상을 가리려는 듯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 해의 첫눈이었지. 연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마을 사람들은 이미 김 부인의 서슬에 눌려 연화를 마치 역병 환자처럼 피했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갈 곳이 없었어. 소녀의 발은 본능적으로 마을 반대편. 사람들이 귀신 소리가 난다며 접근조차 꺼리는 숲 가장자리로 향했네. 그곳에는 오래전 폐허가 된 사기그릇 가마터 여가 있었지.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어. 얇은 솜저고리로는 살을 내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지.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다가 그대로 얼어붙어 따가웠어. 이대로 죽는 걸까? 연화는 생각했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삶에 대한 의지가 희미해질 무렵 연화는 푹신한 눈밭 위로 그대로 쓰러졌어. 세상이 온통 하얗게 그리고 고요하게 잠기는 것 같았지. 그때였어. 꺼져가는 의식의 저편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네. 마치 도깨비불처럼.
숲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었어.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 빛을 향해 기어갔네. 몇 걸음이나 갔을까? 소녀는 마침내 단단하고 이상하게도 따뜻한 흙벽에 기대어 다시 쓰러졌어. 누구? 얼마나 지났을까? 둔탁하고 오래도록 쓰지 않은 듯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어. 아니, 불길이 아니었지. 그것은 거대한 아궁이 속에서 이글거리는 숯불이었네. 낡은 가마였어. 그리고 그 불빛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검댕이 묻은 얼굴. 하지만 연화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남자가 불빛을 가리기 위해 내민 그의 손이었어. 그 손은 군데군데 피부가 두꺼워지고 하얗게 변색되어 마치 오래된 밀랍처럼 뒤틀려 있었지. 연화는 사회가 천형이라 부르는 그 병, 나병 마가빙의 흔적을 즉시 알아보았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 사회가 가르쳐준 본능적인 공포였지. 연화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남자는 놓치지 않았네. 남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쓴 웃음. 아니, 깊은 슬픔 같은 것을 연화는 보았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쳤네. 그리고는 연화와 조금 떨어진 가마 구석에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았어. 다시 가마 안에는 침묵이 흘렀네. 연화 자신의 침묵과는 또 다른 아주 무겁고 슬픈 침묵이었지. 후루룩. 탁. 남자는 가마 안쪽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채 무엇인가를 먹는 소리를 냈어. 하지만 연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연화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가마 안은 신기할 정도로 따뜻했네. 갓 구워낸 흙의 냄새, 숯불의 냄새, 그리고 구수한 곡식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어. 그제야 연화는 남자가 내려놓은 그릇을 보았네.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좁쌀죽이었어.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 쫓겨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연화는 망설였네. 공포와 허기 사이에서.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불씨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어. 마치 나는 너를 해치지 않으니 너도 나를 신경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약속처럼.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네. 그리고 그릇을 향해 기어갔지. 남자의 손이 닿았던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너무나 절실했어. 소녀는 그릇을 끌어안고 허겁지겁 죽을 입안에 털어넣었네. 뜨거운 죽이 얼어붙은 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온몸에 피가 도는 것 같았어. 눈물이 다시 핑 돌았지.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연화는 남자를 제대로 바라볼 용기가 생겼어.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네. 이름은 서준 시오주원이었지.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도공 다오공이었으나 저 몹쓸 병이 발병한 뒤로 가족과 세상에게 버림받고 이 페가마터에서 홀로 숨어 살고 있었던 게야.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어. 불이. 오늘 밤은 유난히 배가 고픈가 보군. 그는 연화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 저 가마 속의 불에게 혹은 자신에게 말하는 듯 했지. 이놈의 흙 말이야.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 하지만 그렇게 타올라야만 비로소 단단해지는 거야. 너처럼. 연화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네. 비명을 지른다. 단단해진다. 소녀는 말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듣는 아이였지. 소녀는 서준의 목소리에서 그가 말하는 흙의 고통이 실은 그 자신의 고통임을 들었어. 연화는 대답 대신 가마바닥에 떨어진 숯조각 하나를 주워들었네. 그리고는 남자가 볼 수 있도록 불빛이 비치는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것은 눈밭을 뚫고 싹을 틔우려는 아주 작은 풀 한 폭이었네. 겨울을 견디는 인내로운 약초의 모습이었지. 서준은 그림을 내려다보았어.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네. 그날 밤 조선에서 가장 불완전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두 영혼이
폐허가 된 가마터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기댔다네. 한 사람은 목소리를 잃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잃었지.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소란스러운 위로의 말보다도 더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었어. 혹독했던 겨울이 산신인 나의 긴 숨결 한 번에 물러가더구나. 가마터를 덮었던 두꺼운 눈이 녹아 흙냄새를 피워 올렸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제잘거리기 시작했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노란 복수초 북서처가 고개를 내밀었어. 봄이었네. 연화와 서주는 그 봄을 조용히 함께 맞이했어. 둘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사람들처럼 서로의 움직임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챘지. 연화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 파릇하게 돋아나는 약초와 나무를 캐와 서주는 그가 평생 해온 일, 즉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렸어. 해가마터는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네. 그곳은 두 사람이 세상의 편견을 피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집이 되었지. 연화가 끓여주는 씁쓸한 약초차의 냄새와 서준이 빚는 젖은 흙의 냄새가 어우러져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어. 하지만 서준에게는 풀지 못한 응어리가 하나 있었네. 바로 도자기였지. 그건 병든 몸으로 세상과 등진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그를 묶어두는 족쇄였어. 그는 특히 유약여역, 그릇에 입히는 잿물에 집착했네. 병에 걸리기 전 그는 꿈결같은 비치색 배채석 청자를 굽는 최고의 도공이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 병든 손은 예전처럼 세밀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조급했지. 와장창 어느 날 오후 가마 안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네. 연화가 놀라 달려가 보니 서준이 방금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어. 아름다운 모양새였지만 표면에 거북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진 금괴레이 가득했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서준은 자신의 뒤틀린 손을 내려다보며 절규했네. 그건 자괴감의 외침이었어. 내 손이 이젠 흙의 마음을 읽지 못해. 연화는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 깨진 사기 조각들을 내려다보는 소녀의 눈은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지. 소녀는 그가 실패한 항아리가 아니라 그 항아리를 깨뜨린 남자의 비명을 듣고 있었거든. 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불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지. 그의 마음이 조급함과 분노로 인해 너무 뜨거워져 유약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야. 연화는 며칠 동안 서준을 말없이 지켜보았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잿물을 섞고 버리기를 반복했어. 그의 절망이 짙어질수록 연화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네. 그것은 땅의 소리였어. 아직 차갑다. 더 깊은 곳에 불씨가 필요해. 저 나무의 재는 너무 거칠어. 바람을 맞은 잎사귀의 부드러움이 필요해. 연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소녀는 작은 보찜을 메고 산으로 향했어. 서주는 흙더미에 파묻혀 잠들어 있었지. 연화는 내가 이 산신이 점지해둔 곳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네. 그곳은 폭포수 뒤편.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작은 동굴이었어. 그곳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햇빛 한 번 본 적 없는 눈처럼 하얀 흙거랭도 카올린이 잠들어 있었지. 소녀는 그 고운 흙을 정성껏 파내어 보찜에 담았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 연화는 벼락 맞은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멈춰 섰네. 그 나무는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그 재회의 속에는 하늘의 불을 머금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 연화는 그 검은 재를 한 움큼 쥐었네. 가마터로 돌아왔을 때 서주는 퀭한 눈으로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 연화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보찜을 풀어놓았네. 하얀 흙과 검은 재. 서주는 이게 무슨 짓이냐는 듯 연화를 쳐다보았어. 풀 따위가 아니야. 이건.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는 서준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네. 소녀는 그의 손을 하얀 흙더미에 가져다 댔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흙의 감촉. 그리고 다시 검은 재에 가져다 댔지.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 연화는 마지막으로 서준의 가슴을 가리켰어. 그리고는 흙과 재를 섞는 신용을 했지. 당신의 손이 아니라
흙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이 차가운 흙으로 그 뜨거움을 식히고 이 불에 재로 인내를 더하세요. 말은 없었지만 서준은 그 뜻을 알아들었네. 그는 연화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흙과 나무와 바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지. 서준은 세상의 모든 현란한 말을 불신했지만 연화의 이 침묵만은 믿을 수 있었어. 그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연화가 가져온 흙과 재를 자신의 잿물에 섞기 시작했네. 며칠 뒤 그들의 모든 희망을 담은 새 도자기들이 가마에 들어갔어. 서준은 꼬박사흘 밤낮을 불길 옆을 지켰고 연화는 그 옆에서 묵묵히 그가 지치지 않도록 약초를 다려주었지. 불길이 잦아들고 가마가 식기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 가마터의 낡은 울타리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네. 여기가 맞느냐? 그 벙어리 계집이 숨어있다는 곳이 김부인이었어.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낫지 않아. 부정탄 벙어리를 쫓아냈음에도 복이 돌아오지 않자 김부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지. 게다가 그 벙어리가 저주받은 문둥이와 함께 페가마터에서 살아있다는 소문은 그녀의 오만함을 건드린 게야. 자신이 내쫓은 오물이 감히 살아 숨쉬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이놈 서준이 아니냐. 내 이놈이 감히 저 불길한 것을 숨겨주었녔다. 하인 두엇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어. 김부인은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가린 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가마터를 쏘아보았네. 내 놈의 천한병도 모자라. 이제는 마을의 애군까지 끌어들여 당장 그 벙어리 계집을 내놓아라. 끓는 물에 소독이라도 하기 전에.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가마 뒤로 숨었어. 예전 시장에서의 그 기억, 그 부정탄다는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지. 그때였네. 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서준이 태어나 처음으로 햇빛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네. 그는 가마 입구를 자신의 병든 몸으로 가로막고 섰어. 돌아가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했어. 김부인이 코웃음을 쳤지. 내 놈 따위가 감히 누굴 막아 썩 비키지 못할까. 저 오염된 것을. 오염된 것. 이라 하셨소. 서준이 김부인의 말을 잘랐네. 그는 햇빛 아래로 자신의 뒤틀린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어. 내 손은 이렇게 병들었소. 사람들은 이것을 천영이라 부르더군. 하지만 부인,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네. 당신은 저 아이를 오물이라 부르셨소. 그렇다면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모함하고 그 집을 부수고 엄동설 안에 죽으라고 내쫓은 당신의 그 깨끗한 손은 무어라 불러야 합니까? 김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네. 네. 네. 이놈이. 돌아가시오. 서준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어. 이곳은 내 가마요. 저 아이는 내 사람이요. 그때였어. 서준의 등 뒤로 숨어있던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와 그의 곁에 섰네. 소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어. 연화는 김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네.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어. 그저 맑고 투명한,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이었지. 그 침묵의 시선 앞에서 그 당당하던 김 부인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네. 마치 자신의 추악한 속내가 그 벙어리 계집의 눈에 다 익히는 것만 같았거든. 네. 내년이. 김 부인은 치욕감에 몸을 떨었어. 좋다. 내 놈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두고 봐라. 김 부인은 하인들을 재촉해 도망치듯 사라졌네. 가마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 서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지. 연화가 재빨리 그의 팔을 부축했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알았지.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고 연화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맞섰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가마를 열 시간이 되었네. 서준의 손은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김 부인의 저주처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가마문을 막고 있던 흙벽이 무너지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빛이 쏟아져 나왔네. 아, 서준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 그곳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완벽한 도자기들이 서 있었네. 그것은 단순한 비취색이 아니었어. 연화가 가져온 하얀 흑은 도자기에 뼈를 주었고 벼락 맞은 소나무재는 유약에 혼을 불어넣었지. 맑고 투명한 옥색 유석 바탕 위로 마치 이른 봄날 냇가에 낀 살얼음이 깨지듯 곰리래. 가늘고 고요한 금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고 있었네. 그것은 서준의 조급한 불이 만든 상처꾀이래라 아니었어. 그것은 연화의 인내가 깃든 완성된 아름다운 공리레몬이었지. 서준은 그중 가장 잘 구워진 작은 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네. 그는 그것을 연화에게 건넸어. 연화가 병을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 소녀는 병을 가만히 귀에 가져다 대었어.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네. 그건 태어나서 처음 짓는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 그녀는 들었던 게야. 그 얼음 같은 무늬 속에서 혹독한 불길을 견뎌낸 흙의 조용한 환희를 말일세. 그 빅렬청자 공리 레칭지의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네. 마침 고을을 지나던 개성상인들이 그 신비로운 빛깔에 매료되어 닥치는 대로 도자기를 사들였어. 천영을 받은 문둥이와 불길한 벙어리 계집이 만든 그릇은 저주받은 물건이 아니라 하늘의 인내를 담은 기물칩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지.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소문을 듣고 가마터를 찾아왔네. 그는 몇 년째 원인모를 지독한 두통 더통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는 사실 도자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연화의 고요한 눈빛을 본 순간 무언가에 이끌려 말을 걸었네. 내 머릿속에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소. 연화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지. 그리고는 뾰족한 사기 조각을 들어 가마터 흙바닥에 글씨를 썼네. 머리터가 아니라 마음씨내 바람풍이 드셨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어. 그저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의 병증을 꿰뚫어 본 게야. 연화는 조용히 산에서 캐온 국화 주화와 구기자 거기즈를 가져와 차를 다려주었네. 가장 흔하지만 바람을 잠재우는 데는 가장 좋은 약이었지. 선비는 반신반의하며 그 차를 마셨어.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머리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지. 선비는 연화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네. 나는 그대를 벙어리라 멸시했으나 그대는 그 어떤 웅변가보다도 깊은 지혜를 가졌구려. 그는 연화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주었네. 그대의 침묵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만물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 마치 얼음 공리 속에 갇힌 봄의 기운 같구려. 오늘부터 나는 그대를 빅녀 공린이라 부르겠소. 벙어리가 아니라 얼음처럼 맑은 치유자 공린이. 그렇게 연화의 이름은 약초의 향기와 청자의 빛깔을 타고 저 멀리 한양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네. 이 늙은 산신은 그제야 알았지. 저 작은 씨앗이 드디어 혹독한 땅을 뚫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야. 세상사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더구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이지. 연화의 이름이 빅녀 공륜이라는 약향역형을 타고 퍼져나갈수록 김 부인의 집안에는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네. 그 소문은 연화가 두통을 고쳐주었던 그 선비의 귀에도 다시 들어갔어. 그런데 말일세, 그 선비는 그저 글이나 읽던 유생유성이 아니었네. 그는 임금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암행어사 안형유 씨였던 게야. 어사는 그간 수집한 민심과 김부인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종합해보고 있었네.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곡식을 풀지 않고 쇠를 더 거두어들인 이방 리벙 남편의 타막, 그리고 무고한 백성 연화를 주술로 몰아내 쫓고 그 집터를 빼앗으려 한 김부인의 만행까지. 때마침 이 모든 일에 불씨였던 그 가짜 무당우당이 이웃 고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왔네. 그놈은 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실토했지. 특히 김부인의 사주를 받고 벙어리 처녀가 용맥을 끊었다고 거짓을 고했던 것까지 전부 말이야. 관악관야에서 나왔소.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
가마터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네. 연화와 서준은 또 김부인이 보낸 행패인가 싶어 긴장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어사화를 쓴 그 선비. 아니, 암행어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네. 이방김 아무개와 그저 김씨 부인은 들으라. 어사의 목소리가 고을 광장에 울려 퍼졌네. 김부인과 그 남편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도 모른 채 어사의 출두에 예를 갖추느라 분주했지. 하지만 어사가 내놓은 마페마바와 교지민은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무고한 백성을 음해하여 내쫓고 그 재산을 탐한 죄, 또한 무당을 사주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 그 죄가 막중하다. 김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네. 아닙니다. 대감 저 벙어리 계집이, 저 문둥이가 우리 아들을. 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지. 아직도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너의 아들이 병든 것은 네가 지은 죄의 엿보. 이건을 어찌 하늘을 원망하느냐. 어사는 즉시 이방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네. 김 부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 권세도, 재물도,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혹은 두려움도 사라졌지. 그런데 말일세,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 김 부인이 관아의 형틀에 묶여 조사를 받는 동안 그녀의 집에서 다급한 전갈이 왔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정말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야. 김 부인은 그제야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사도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 저 멀리서 연화가 작은 약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네. 사람들은 저 벙어리 계집이 복수하러 왔다며 수군거렸어. 김 부인조차도 독이 오른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지. 하지만 연화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포졸에게 약보따리를 건넸네. 그리고는 흙바닥에 글씨를 썼어. 아이도는 죄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려 먹이십시오. 그 안에는 연화가 밤새 자신의 피처럼 여기는 귀한 산삼삼부의 뿌리와 아이의 열을 내릴 가장 순한 약초들이 들어있었네. 어사가 물었네. 빅녀고리뉴여, 저 여인은 그대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준 원수가 아니오. 어찌하여? 연화는 어사를 바라보며 다시 흙바닥에 적었네. 저는 원한 외눈의 소리가 아닌 아픔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연화는 들었던 게야. 김 부인의 탐욕스러운 고함이 아니라 그 집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어린아이의 가녀린 신음소리를 말일세. 그녀에게는 원수도 은인도 없었어. 그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었지. 김 부인은 그 글씨를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네. 자신의 추악함이 저 말 못하는 소녀의 침묵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비로소 깨달은 게야. 그 약을 먹고 김 부인의 아들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기 시작했네. 김 부인은 모든 재산을 잃고 남편과 함께 귀양을 가게 되었지만 적어도 아들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 그들 부부는 떠나는 날까지 가마터를 향해 멀리서나마 속죄의 절을 올리고 또 올렸다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가마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아니, 예전과는 다른 당당하고 환한 평화였지.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연화와 서준을 다시 찾았네. 그는 연화의 공로를 치하하며 임금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리려 했어.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지금처럼 이곳에서 약초를 돌보며 살게 해달라고 손짓으로 부탁했지. 어사는 소녀의 욕심 없는 마음에 감탄했네. 그대의 침묵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하다. 하지만 그대의 뜻을 세상이 알아야 하니 이 작은 성의는 받아주시오. 어사는 자신이 직접 글씨를 쓴 현판 왼반 하나를 선물했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천시미녀 텐시미뉴, 하늘의 마음을 가진 여의사. 그 현판이 가마터 입구에 걸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를 벙어리나 빅녀라 부르지 않았네. 그들은 두려움 반, 존경 반으로 그녀를 은녀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 서준 또한 문둥이 도공이라는 멸시에서 벗어났네.
그의 빅렬청자는 어사를 통해 궁궐에까지 알려졌고 그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기장 사치장으로 인정받게 되었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두컴컴한 폐가마토에서 숨어 살지 않았어. 그들은 현판이 걸린 입구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새로 집을 지었네. 서준은 흙으로 벽돌을 구워 튼튼한 벽을 세워 연화는 그 집 주위에 온갖 약초를 심어 향기로운 정원을 만들었지. 그들은 혼인했네. 그 어떤 화려한 예물도 시끄러운 잔치도 없었어. 그저 어느 맑은 날 연화가 엮은 약초 화관을 서준이 씌워주고 서준이 빚은 작은 찻잔에 연화가 끓인 차를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지. 그날 나산신은 온 산의 꽃들을 피워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네. 결말 상징적인 이미지. 시간이 흘러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계절이었지만 이젠 실연이 아닌 풍요의 계절이었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이었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너머 천시미녀의 집 툇마루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네. 서준의 손은 여전히 병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절망으로 떨리지 않았어. 그는 따뜻한 흙을 주무르며 작은 형상을 빚고 있었지. 귀를 쫑긋 세운 채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한 마리의 사슴이었네. 장수장서와 경청킹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지. 그는 연화를 생각하며 그것을 빚고 있었어. 연화는 그 옆에서 묵묵히 약절구여를 찍고 있었네. 쿵, 쿵, 쿵. 그녀의 침묵만큼이나 규칙적이고 단단하며 평화로운 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어. 그 소리는 누군가를 살릴 생명의 소리였지. 그때였어. 약초 향기 가득한 마당에서 아장아장 작은 아이 하나가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떼고 있었네. 두 사람의 아이였어. 아이는 연화와 서준을 향해 작은 팔을 뻗으며 서툰 발음으로 외쳤네. 뭐? 엄마? 아이가 내뱉은 생애 첫 소리였지. 연화는 절구를 찢던 손을 멈추었네. 소녀는 아니,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환한 미소가 번졌네. 여인은 소리내어 울지도 웃지도 못했지. 하지만 괜찮았어. 연화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남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흙의 온기, 마당에서 피어나는 약초의 향기, 절구통에서 울리는 생명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품을 향해 달려오는 저 작은 아이의 첫 부름까지. 연화의 온 세상이 그녀 대신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멜로디를 소리내어 노래하고 있었으니까. 말일세, 산신의 에필로그. 자, 이제 나의 고백은 끝났네. 나는 신센으로서 저 가혹한 운명에 차마 손을 대지 못했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오랫동안 침묵이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형벌식 부디라 생각했네. 하지만 연화는 나를, 그리고 이 늙은 산산을 가르쳤어.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네. 침묵은 가장 진실한 소리들을 품고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그릇이었던 게야. 어느새 눈이 그쳤구먼. 하늘이 맑아졌어. 자, 이제 그대도 편히 쉬게나. 잘 자게.